이제 그들의 두 번째 신혼이 시작됩니다.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로 무너진 자리에도 다시 피어나는 봄은 오지요. 이혼과 실패, 흔들린 신뢰 속에서도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가을비가 그친 아침, 지영은 베란다 창틀에 걸어둔 흰 셔츠를 만지며 주름을 쓸어내렸습니다. 남의 냄새가 밴 셔츠를 버린 뒤로 옷장엔 비어있는 자리가 한 칸 늘어났고 그 자리는 매일같이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49의 지영은 은서의 도시락 뚜껑을 닫고 식탁 한켠에 엎드려 있는 학부모 통신문을 한 장 더 접었습니다. 서류 끝에는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는 글씨가 선명했고 지영은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전 남편의 이름이 들어갈 공간은 이제 아무에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휴대전화엔 증명사진 2장이 나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앞에서 웃던 29의 두 사람과 협의 이혼서를 들고 토요일 법원 앞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던 48의 두 사람. 사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실을 보여주었고 지영은 그 무심함이 때로는 잔인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서는 모자를 푹 둘러쓰고 현관문을 나서며 언제 돌아오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묻지 않는 질문들이 집 안의 습기처럼 맴돌았습니다. 도시 반대편, 태주는 새벽 배송이 끝난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한때 강의실을 빌려 직원들을 모아 주간 회의를 열던 그는 이제 카고 트렁크의 빈 박스를 정리하며 단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사업은 파도처럼 무너졌고 남은 것은 보증인 도장이 찍힌 계약서와 통장에 남아있는 빚의 잔액뿐이었습니다. 42의 태주는 빈 창고 문을 닫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녹슨 경첩이 마치 오래된 오르골처럼 삐걱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태준의 집 책장에는 가족 사진이 뒤집혀 놓여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의 미소가 빛나는 그 사진은 이제 눈을 마주하기엔 너무 눈부신 과거였습니다. 전 부인은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면접 교섭 날마다 태주는 분식집에서 미리 붕어빵 봉지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늘 한 솜씨로 말수를 줄였고 태주는 그 침묵이 자신에게 향한 판결문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약속 시간을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각은 무너진 신뢰 위에 또 다른 균열을 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영은 회사 병동의 간호사 스테이션에 서서 환자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비상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은 작게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아이 보호자에게 안내 전화를 마친 뒤 잠깐의 숨 고르기 시간에 그녀는 손목에 걸린 은색 팔찌를 어루만졌습니다. 10년 전 생일에 받았던 선물은 다른 어떤 장신구보다 가볍고 그래서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버리지 못한 것은 미련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변명은 언제나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주는 오후에 퀵 배달을 맡아 병원 근처를 지났습니다. 어쩌면 이곳 어딘가에서 예전 거래처 직원과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캡 모자를 더 깊이 눌렀습니다. 그가 실수한 것은 타이밍이었는지, 믿음이었는지, 욕망이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패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처럼 스며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은 잃을 때도 서서히 잃고 다시 세울 때도 서서히 세운다는 것을 그는 최근에서야 배웠습니다. 저녁 무렵 지영의 아파트 앞 골목은 포장마차 조명의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은서는 학원에서 돌아와 현관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교과서 묶음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에 누구 이름인지 묻는 은서의 눈동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영은 상자를 안으로 들이며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미납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끼워진 광고 전단에는 행복한 중년의 미소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문구는 새 출발을 응원한다는 말로 빼곡했습니다. 지영은 알 수 없는 냉기를 느끼며 전단을 접었습니다.
같은 시간 태주는 편의점 계산대에 서서 라면과 캔커피를 계산했습니다. 가게 TV에서는 저녁 드라마 예고가 흘렀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몇 장 남지 않은 카드를 고르듯 작은 한숨을 골랐습니다. 밖으로 나오려는데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온 메시지는 오래전 인연의 이름을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대학 동기 수진이라는 이름. 잘 지내느냐는 첫 줄 뒤에 좋은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는 두 번째 줄이 이어졌습니다. 지영의 휴대전화에도 같은 시간이었는지 알림이 떴습니다. 보낸 사람은 수진. 퇴근 후 잠깐 시간 괜찮냐는 말과 함께 선을 보자는 다소 낡은 표현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손가락을 멈칫했지만 곧 메시지를 닫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 리듬에 타인의 호흡을 들이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닫힌 창문 사이로 가을바람이 들어오듯 망설임의 틈으로 작은 호기심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두 사람의 도시를 같은 비가 덮었습니다. 지영은 식탁 위 전구 아래에서 보험 서류를 정리했고 태주는 카고 차량 운전석에 기대어 내일의 배송 목록을 스크롤로 훑었습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문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새 출발, 기회, 신뢰, 그리고 조건. 단어들은 각자의 가슴에서 다른 무게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처럼 같은 이름의 전화가 두 집에 동시에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이라며 반가움을 전하는 목소리 뒤로 다음 주말 저녁을 비워둘 수 있겠느냐는 정중한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끊어진 줄에 매듭을 묶는 듯한 초대였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창틀을 두드렸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침묵으로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도 작은 균열이 새벽빛처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도심 외곽의 한정식집 앞에서 지영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초라하지 않으면서도 과하지 않은 원피스를 골랐지만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어딘가 불안정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바닥에 땀이 맺히자 그녀는 괜히 가방 속을 뒤적이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초대의 주인공인 수지는 이미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지영은 한참을 더 서 있어야 마음이 정리될 듯 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주는 정장 대신 얇은 재킷을 걸친 채 주차장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목에 두른 검은 머플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소개 자리라 입었던 옷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듯했지만 그 역시 무심한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식당 앞에서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색함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 그 침묵을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깨뜨렸습니다. 왔구나. 자, 안으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엔 이미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대화에 물꼬를 트기 위해 이쪽저쪽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지영은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고 태주는 짧게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한때 학창 시절의 수다와 열정으로 가득했던 수진의 눈길은 오늘따라 두 사람을 살피는 조심스러움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태주는 최근 맡고 있는 일을 설명했지만 스스로도 힘겹다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간호사로 일하며 느끼는 일상의 무게를 털어놓았고 듣는 동안 태주는 그 목소리에서 낯선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시선이 스칠 때마다 전 남편과 전 부인의 그림자가 여전히 두 사람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수지는 일부러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남겨진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다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적 속에서 태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자리는 오랜만이라서요. 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네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안도의 기운이 스쳤습니다. 서로의 어색함이 오히려 닮아 있다는 사실이 작은 다리처럼 놓였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차가운 밤 공기가 둘 사이를 감쌌습니다. 지영은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태준이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가시는 방향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지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창밖 불빛들이 스쳐갈 때마다 서로의 옆얼굴이 잠깐씩 드러났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낯설음 뒤에 깔린 묘한 편안함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영은 짧게 인사를 하고 내려섰습니다. 태주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직은 이름조차 마음 깊이 새겨지지 않은 사이였지만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 알 수 없는 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침대에 앉아 스탠드를 켜둔 채 수진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야. 너도 이제 행복해야지. 짧은 문장이 오래도록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준 역시 잠들지 못한 채 창밖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낯선 도시 속에서 조금은 다른 빛이 켜진 듯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지영은 병원 당직 전 잠깐의 빈틈을 내어 근처 시장에서 태준을 만났습니다. 시장 초입의 국화 냄새와 갓 튀긴 어묵의 김이 섞여 올라왔고 두 사람은 장바구니 손잡이를 서로 번갈아 쥐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영은 환자 식단과 집 반찬을 구분해 고르고 태주는 무게가 있는 것들을 자연스레 자신의 팔에 걸었습니다. 굳이 친절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기류가 두 사람 사이에 얇게 깔렸습니다. 함께 걷는 속도만 맞춰도 마음이 덜 흔들린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영은 최근 병동에서 있었던 작고 고된 순간들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아이 보호자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고 태주는 그 무게를 자기 쪽으로 기울여 보려는 듯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는 배송 중 겪는 새벽의 정적과 낯선 골목의 불빛들을 이야기하며 실패 이후 하루를 버티는 자신만의 호흡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말이 길지 않아도 공백이 불안하지 않았고 짧은 침묵마다 찻잔 김이 다정하게 자욱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태주는 차로 지영과 은서를 함께 태워 동네 도서관에 내려주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기 직전 은서는 아저씨라는 호칭을 아주 낮게 붙여보았습니다. 태주는 놀라지 않으려 애쓰며 손끝으로 짧게 인사했고 지영은 그 작은 변화가 하루의 피로보다 먼저 가슴을 데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은서는 도서관 앞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스트레이 고양이 이야기를 꺼냈고 지영은 아이의 말끝에 걸린 경계심이 한 톤 누그러졌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일은 질문을 하나씩 덜어내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지영의 야간 근무가 끝난 이른 새벽에 태주는 병원 앞 편의점에서 따뜻한 죽과 생강차를 사들고 나왔습니다. 교대 시간에 맞춘 듯 적당한 시각이었고 둘은 병원 뒤뜰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은 아직 푸르스름했고 도시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스쳤습니다. 지영은 오랜만에 허기를 허락하듯 죽을 떠먹었고 태주는 말 수 없는 아침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스레 컵 뚜껑만 벗겼습니다.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근기가 생기는 순간이 있음을 두 사람은 그 벤치 위에서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일상은 여전히 현실의 모서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병원 서류와 학부모 안내장을 번갈아 챙겼고 태주는 거래처 대금 정산과 새벽 코스의 시간표를 다듬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의 하루를 건너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퇴근길에 찍힌 붉은 노을 사진과 새벽 배송 중 만난 안개 낀 다리의 사진이 번갈아 메시지로 오갔고 별다른 문장 없이도 마음의 위치가 전송되었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며 같은 시간대를 견디는 두 사람의 박동이 서서히 보폭을 맞추었습니다. 주말
세 사람은 단정한 분식집에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은서는 매운 떡볶이를 조금 남겼고 태주는 다음에는 덜 매운 맛으로 주문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말끝에 억지 웃음이 섞이지 않도록 낮은 속도로 단어를 골랐고 지영은 그 느린 속도가 아이에게 안전망이 된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비 예보 없는 하늘에서 갑작스런 소나기가 들이쳤고 셋은 한 우산 아래 가까스로 모였습니다. 우산살에 부딪히는 물방울 소리가 정면의 침묵을 부드럽게 가려주었습니다. 어쩌면 작은 불편이야말로 사람을 가까워지게 만드는 장치라는 생각이 세 사람의 어깨에서 어깨로 옮겨졌습니다. 집 앞에서 헤어지기 전 태주는 오래 머물지 않는 인사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지영의 현관이 닫히자 은서는 조심스럽게 오늘은 괜찮았다고 말했고 지영은 아이의 속도가 정한 보폭을 어른이 따라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음은 밀어붙인다고 움직이지 않고 기다린다고만 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더,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 보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밤, 지영은 스탠드 불을 낮추고 달력을 펼쳐 다음 만남의 날짜를 작은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주는 차량 내비게이션에 새로운 즐겨찾기를 추가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설렘이 과장되지 않게 흐르는 법을 서로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면 구석에 깜박이던 미납 알림과 지영 휴대전화에 잠깐 찍혔다 사라진 전 남편의 부재중, 통화 기록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동행은 시작되었고 그 온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언젠가 필요하다는 예감도 동시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저녁, 지영은 은서와 함께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느슨하게 풀리려는 순간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지영의 전 남편 민석이었습니다. 정장을 풀어헤친 채 건너편에 서 있는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은서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모래 장난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일어나 민석을 막아섰습니다. 전 남편의 존재가 다시 일상에 끼어드는 순간 오래 묻어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오래된 창고 근처에서 전부인 혜진과 마주쳤습니다. 아이 면접 교섭을 핑계로 다가온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 없어. 아이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잖아. 태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굳었고 가슴 안에서 오래된 죄책감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의 침묵을 비웃듯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난다던데 잘 되겠어? 아이가 인정하겠냐고. 그 말은 태준의 뒷덜미를 붙잡는 쇠사슬처럼 무겁게 남았습니다. 며칠 뒤 지영과 태준은 함께 한강을 걸으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자꾸 끊겼습니다. 지영은 놀이터에서의 일을 말하지 못했고 태준 역시 전 부인의 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작은 웃음으로 빈틈을 채웠지만 그 공허가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바람에 실린 강물 냄새가 시원하기보다는 쓸쓸했습니다. 갈등은 점점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은서는 저녁 식탁에서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자꾸 여기 와? 지영은 젓가락을 놓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주는 옆에서 무겁게 앉아만 있었고 그 정적 속에서 아이의 불신이 더욱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날, 태준의 아들 준호 역시 면접 교섭 자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새 아줌마랑 같이 살 거야. 그러면 나랑은 어떻게 되는 건데? 짧지만 날선 질문이 태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다투었습니다. 지영은 아이 앞에서 전 남편과 마주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목소리를 높였고 태주는 자신도 전부인 때문에 흔들린다며 토로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불씨는 벽처럼 커졌습니다.
작은 오해가 부풀어 오르고 눈빛은 피곤하게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아닌 과거와 싸우는 듯한 그 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지영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괜히 아이들 상처만 더 키우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태준은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시 불빛이 창밖에서 반짝였지만 그 빛은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든 불신의 그림자가 이제 막 시작한 따뜻한 동행을 서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학부모 상담일, 지영은 평소보다 단정한 자켓을 여몄습니다. 교실 앞 복도에 서자 민석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이 앞에서 달라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며 사진을 찍자고 했고, 은서는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돌아가 달라고 말했지만 민석은 오히려 이 집에 낯선 남자가 드나든다는 말을 꺼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기다리던 학부모들의 시선이 동시에 꽂히자 지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시각 태주는 학교 주차장으로 들어오다 민석과 마주쳤습니다. 민석은 비틀거리며 다가와 고성을 질렀고 팔을 휘두르다 스스로 비틀어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꽃다발과 함께 신음이 터졌고 누군가의 휴대전화가 번쩍이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잘린 화면 속에는 밀치는 장면처럼 보이는 한 컷만 남았고 동네 단톡방으로 영상이 퍼졌습니다. 지영은 은서의 표정이 하얗게 굳어가는 것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 커졌습니다. 태준의 차량 앞 유리에 체납 안내 스티커가 붙었고 번호를 가린 사진이 온라인 게시판에 돌았습니다. 혜진은 태준의 거래처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 문제가 있다며 은근히 의심을 심었습니다. 낮게 깔린 소문은 순식간에 비상벨처럼 울렸고 태준의 배달 일정은 줄줄이 취소 알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삼키며 예약 취소를 정리했지만 전화기 화면은 끊임없이 진동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익명의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간호사의 사생활이 병동 운영에 영향을 준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주의를 당부했고 지영은 체온이 내려가듯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일터가 흔들리는 순간 그녀의 발밑에서 일상이 얇은 유리처럼 삐걱거렸습니다. 퇴근 후 집 앞에서 기다리던 태준을 보자 안도의 숨이 나올 줄 알았지만 혜진이 보낸 변호사 명의 내용 증명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면접 교섭 조정과 양육비 재산정 통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말은 급해졌고 말 사이의 공기는 거칠어졌습니다. 은서는 단톡방 영상을 봤다며 더는 태준 차를 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빠가 다른 집 아이 학교에 왜 갔냐며 눈을 피했습니다. 아이들의 경계는 칼날처럼 얇고 서늘했습니다. 지영과 태준은 오해를 풀자고 앉았지만 한 문장을 말할 때마다 다른 문장이 서로를 긁었습니다. 지영은 아이가 먼저라고 말했고 태준은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다정과 분노 사이를 아슬하게 왕복했습니다. 결국 저녁 늦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차장 소란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진술서를 쓰며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희미하게 떨렸고 지영의 눈가엔 지워지지 않는 피로가 번졌습니다. 태주는 그 불빛 아래에서 스스로의 실수와 타인의 연출이 뒤엉킨 오늘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술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가슴을 베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둘은 잠시 마주섰지만 포옹 대신 침묵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지영은 은서가 더 다칠까 두렵다고 말했고 태주는 준호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 관계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장은 서로를 향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같은데 길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쓰다 지운 메시지가 남았고 보낸 적 없는 사과가 이마에 식은땀처럼 맺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영은 식탁 위 전단과 민원 메일을 포개어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태주는 차량 앞 스티커를 조심스레 떼어내다 접착제가 남은 유리에 손자국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멈추고 싶지 않았지만 잠시 멈춰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동시에 떨렸습니다. 흔들림이 꼭 이별의 다른 이름일 필요는 없다는 믿음 하나로 버티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누군가의 입에서 또 다른 조각들이 쏟아질 것 같은 예감이 어둠 속에서 묵직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장맛비가 퍼붓던 오후, 지영의 아파트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민서, 양육권 재심 청구라는 활자가 눈에 들어오자 그녀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툼한 서류와 함께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엔 주차장에서 태준과 몸싸움하듯 찍힌 장면이 확대되어 있었고, 다른 장엔 태준이 거래처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능하고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꾸며진 사진들이었습니다. 지영은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날, 태준 역시 전부인 혜진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망한 게 단순한 투자 실패라고 생각해. 그때 비자금 돌린 거 아직도 모르는 줄 알아. 태준의 목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사업이 무너진 건 단순한 시장 불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돈을 빼돌렸고, 그 과정에서 태준의 이름으로 불투명한 계좌 거래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혐의를 벗었지만 세간엔 책임을 회피했다는 낙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약점을 쥐고 태준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과 태준은 약속 장소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영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고, 태준은 차가운 손으로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의 눈동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어요. 나한테 이런 과거가 있다는 걸.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존댓말을 지켰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떨구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었는데 숨긴 게 오히려 더 무겁게 돌아왔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비가 유리창을 때리며 어둠을 더 짙게 했습니다. 지영은 눈을 감으며 오래 참아온 울음을 삼켰습니다. 사랑이 다시 시작될 줄 알았지만 전 배우자들이 쥔 비밀들이 칼날처럼 두 사람의 관계를 쪼개고 있었습니다. 은서와 준호에게까지 이 불신이 스며들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그날 함께 걸어 나오면서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주는 비에 젖은 거리에서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이젠 도망치지 말아야 한다. 지영은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엔 미처 보내지 못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믿을 수 있을까요? 비밀의 폭로는 끝내 서로를 향한 신뢰의 마지막 틈마저 크게 벌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균열 속에서 두 사람은 아직 버리지 못한 희미한 불씨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어쩌면 더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서늘하게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 태주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마음을 고쳤습니다. 주차장 소란의 원본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행정실과 인근 편의점을 돌며 영상을 요청했고, 편의점 사장은 당일 촬영분에서 민석이 일부러 뒤로 물러나며 넘어진 장면을 찾아주었습니다. 화면 속 민석은 먼저 어깨로 부딪힌 뒤 휴대전화를 향해 시선을 스쳤고, 그 직후 과장된 동작으로 넘어졌습니다. 잘려 퍼진 영상과 달리 원본은 분명했습니다. 태주는 USB를 쥔 손에 온기가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시각 지영은 병원 감사팀에 찾아가 익명 민원의 발신 패턴을 제출했습니다. 발신 IP와 시간대가 반복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찍힌 기록이 있었고, 지영은 혜진이 거래처에 걸었던 전화 녹취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직원이 증언서를 써주며 말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신용 문제를 암시하며 협박성 질문을 반복했었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서류철을 다듬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요. 둘은 그날 저녁 아이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동네 도서관 스터디룸, 긴 테이블 위에 따뜻한 차와 메모지, 그리고 사과가 놓였습니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혼란을 먼저 보게 해서 미안해. 태준이 이어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미안해. 사실을 늦게 말해서 더 크게 아프게 했어. 은서는 손가락으로 종이컵 테두리를 천천히 돌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시 그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숨지 않겠어. 내 앞에서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말하겠어. 준호는 팔짱을 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거짓말은 하지 마. 실수해도 솔직하면 내가 기다릴 수 있어. 태주는 USB와 녹취 파일을 아이들 앞에서 열었습니다. 화면 속 민석의 연출, 통화 속 혜진의 암시, 그리고 거래처 직원의 탄식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화면을 끝까지 보더니 서로를 흘깃 바라봤습니다. 은서는 메모지에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약속.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음 경기 날 같이 오면 돼. 대신 끝까지 보기. 어른의 약속이 경기 종료 휘슬만큼 분명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사실 확인을 위한 경찰서 출석에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원본 영상 제출과 제보자의 진술로 무혐의 의견서가 작성되었고 허위 신고 가능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고되었습니다. 학교 상담교사는 은서의 진술을 들은 뒤 학급 단톡방에 왜곡된 영상 유포를 중단시켰습니다. 병원 감사팀은 민원건을 종결 처리하며 근거 없는 사생활 침해의 유감을 표했습니다. 태준의 거래처 두 곳은 연락을 돌려 일정 취소를 철회했습니다. 작은 회복들이 서로의 손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영은 은서와 함께 새벽 시장에 들러 연금과 대출을 샀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위해 끓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끓이자고 말했습니다. 태주는 준호의 축구 연습장에 서서 비가 그칠 때까지 우위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휘슬이 울리자 준호가 달려와 손에 우위를 끼워 넣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손등의 힘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밤, 네 사람은 작은 식탁을 가운데 두고 둥글게 앉았습니다. 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 규칙을 새로 만들어요. 사실을 늦게 알게 되면 화낼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듣고, 기록하고, 함께 결정해요. 태준이 덧붙였습니다. 전 배우자들의 문제는 어른의 문제예요. 아이들은 어른을 지켜줄 필요가 없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준호는 밥그릇을 밀어주며 한마디 얹었습니다. 다음 주말엔 내 명의서 영화 보기, 광고까지 다 보기. 어른의 변명은 광고처럼 건너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늦은 밤, 지영과 태주는 베란다 창틀에 기대어 같은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상처를 아는 채로도 앞으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비로소 증명했습니다. 사랑이란 서로의 흉터에 연고를 바르고 신뢰란 그 연고가 스며드는 시간을 함께 지켜보는 일이라는 뜻을 네 사람 모두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여름 햇살이 부드럽게 번지던 일요일 아침, 지영의 아파트 거실에는 은서와 준호의 웃음소리가 동시에 흘렀습니다. 두 아이는 소파 위에서 영화 예고편을 고르며 작은 다툼을 벌였고 지영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그 소리를 흐뭇하게 들었습니다. 태주는 아이들의 웃음을 눈으로 따라가며 가전제품 설명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한때는 그 설명서가 낯설고 버거운 책임처럼 느껴졌지만 오늘은 가족의 한 장면을 완성하는 도구처럼 다가왔습니다.
점심 식탁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반찬이 놓였습니다. 은서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4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진짜 가족 같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맞잖아. 짧은 대화였지만 두 아이의 눈빛 속에는 믿음이 스며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순간 눈물이 고였지만 웃음으로 감추었습니다. 오후, 4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태주는 아이들과 자전거 경주를 했고, 지영은 벤치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결에 날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래 묻어둔 불안을 한 겹씩 걷어내는 듯 했습니다. 자전거가 멈추고 아이들이 땀을 닦으며 달려오자 지영은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단순히 사랑하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껴안고 가족이라는 새로운 틀을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해질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레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누구도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4사람은 함께 하나의 우산을 쓰고 걸었고 빗방울은 오히려 그들의 웃음을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물웅덩이를 피하지 않고 발끝으로 차며 장난쳤고 지영은 태준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과 태준은 아이들이 잠든 후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실패도 상처도 다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우리 이제 도망치지 말아요.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불안보다 확신이, 흔들림보다 의지가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끝에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신뢰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두 번째 신호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웃음과 눈물, 그리고 4사람의 따뜻한 동행으로 완성된 소박한 결혼식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고요히 번져오며 이 집의 새로운 하루를 축복했습니다.